삼국유사에서 가려 뽑은 흥미로운 옛 이야기 9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50년 함께 산 부부의 이별. 조씨는 경주 세달사에 속한 명주의 지장으로 임명되어 강원도 강릉으로 갔습니다. 명주는 강릉의 신라 시절 지명이고 지장은 농장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조씨는 그곳에서 고을의 으뜸 벼슬인 태수 김운의 딸을 본 뒤 마음 깊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조씨는 낙산사 관음보살상 앞에 가서 남몰래 인연을 맺어 그 사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조씨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달 동안 틈만 나면 관음상을 찾아가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빌고 빌었습니다. 기도에 지극한 정성을 보이면 부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뤄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사랑은커녕 더 이상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크게 실망한 조씨는 관음상 앞에 가서 부처님이 자기 소원을 이뤄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태수 딸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조신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그 마음을 아는지 그녀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당신을 어렴풋이 본 뒤 흠모하여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남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님이 생각나기에 이제라도 함께 살고 훗날 같은 무덤에 묻히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조씨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그 길로 고향으로 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실 좋게 지내면서 40년 동안 5남매를 낳아 길렀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결혼하고자 벼슬을 버리고 가진 재산을 처분하며 살다 보니 이내 가난해져서 부득이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10년 동안 걸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것저것 발길 닿는 대로 구걸하다가 하루는 명주 해연 고개를 넘어갈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조씨는 아내와 함께 슬프게 울면서 맏아들을 길가에 묻고 남은 4자식을 데리고 우국현으로 갔습니다. 더 돌아다니다가는 남은 자식마저 죽을지 모르니 이곳에 터를 잡고 삽시다. 가족이 힘을 합해 띠풀을 엮고 길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무렵 조신 부부는 늙고 병들어서 누워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에 10살 된 딸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해온 음식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동냥하던 중에 사나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딸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상처가 심해 쓰러져 누웠습니다. 불행이 겹치자 조씨는 탄식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부부는 서러움에 통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문득 아내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젊고 잘생겼으며 의복도 깔끔했지요. 함께 지내며 만난 음식은 늘 나눠 먹었고 옷감이 생기면 옷을 지어 당신과 함께 입었고요. 이렇게 50년 살아온 일은 두터운 인연일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조신이 의도를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하자 아내가 본론을 말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쇠약해진 몸은 늙고 병들어 빌어먹기도 어렵고 자식들도 헐벗고 굶주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동물도 여러 마리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홀로 활동해 살아가니 우리도 이제 그만 헤어져서 각자 살아갈 길을 찾는 게 어떨까요?
조 씨는 아내의 말에 공감하며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50년 동안 고락을 같이 했으나 당신 말대로 지금은 헤어질 때인 것 같소. 두 사람은 제각각 아이들을 둘씩 데리고 헤어지기로 합의했으며 아내는 작별하기 직전에 한마디 더했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터이니 당신은 남쪽 마을로 돌아가세요. 하여 조 씨는 인사를 나눈 후 남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조 씨는 걷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앞을 본 순간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환했던 대낮은 어느 사이 깊은 밤으로 변했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조 씨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 생생한 꿈을 떠올리며 명상하면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세수하며 자신의 얼굴을 보는데 물에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깜짝 놀란 조신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당겨 확인해 보니 피부는 그대로였으나 털은 모두 백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신이 몽해진 조신은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눈으로 관음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욕정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인생의 허무와 회한을 느꼈고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고달프게 사는 인생도 싫고 욕망도 부질없구나. 속세에서 살려는 마음이 없어진 조 씨는 꿈에서 본 큰아들을 확인하고자 해이한 고개로 가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시체 묻은 곳을 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들 시신이 아니라 돌미륵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그 돌미륵을 파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 이웃절에 모셨습니다. 조 씨는 곧 농장 일을 그만두고 서라벌로 돌아가 재물을 팔아 정토사를 창건했습니다. 꿈을 통하여 애역의 무상함을 깨친 조 씨는 이후 불도에 정진하며 살아갔으며 훗날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가 이광수는 1947년 꿈이라는 작품을 발표했고 이 소설은 1955년에 영화로 제작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신이 꿈을 꾸고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낙산사 관음상 앞입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손님에게 하룻밤 사랑을 선물하다. 검은 승복을 입은 고사 차림인 나그네가 지금의 전라도 땅인 무진주에 이르러 몸이 피곤한지 그곳 관리집을 찾아 청했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잠시 쉬어가도 되겠는지요? 집주인 안길은 나그네를 살펴보더니 낯선 얼굴이기에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미신지요? 사람 구경하면서 경치를 즐기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사입니다. 안길은 갓쓴 남자의 인상에서 어딘지 모르게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으므로 자기를 소개하며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진주의 관리 안길이라 합니다. 피곤해 보이는데 누추한 집이 오나 쉬어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하룻밤 신세지겠습니다. 안길은 거사에게 맛난 음식을 대접했고 밤이 되자 집주인 안길은 처첩 3명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거사님을 모시겠느냐? 이에 두 처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공과 헤어질지언정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자겠습니까? 반발이 크자 안길이 또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손님을 모시고 자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와 해로할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가장 나이 어린 첩이 답했습니다. 공께서 만약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면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 말에 안길은 기쁜 표정으로 굳게 약조했습니다. 안길은 첩으로 하여금 목욕제게 하고 좋은 향기를 몸에 뿌리고 손님이 머문 방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거사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첩은 손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첩이 말했습니다.
소녀의 주인인 안개공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소녀여옵니다. 소녀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내를 잘 알지 못하나 거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감히 들어왔습니다. 거사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키고는 상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제법 미색이 있고 말씨에서도 매력이 느껴졌기에 슬며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여행하면서 참았던 정욕이 분출하며 거사를 한 마리 야수로 바꾸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특별히 부탁받은 첩도 적극적으로 응하며 힘찬 사내의 움직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한 몸이 되어 뜨거운 열기를 뿜었고 문 밖에서 숨죽이며 엿듣고 있던 안길은 안심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거사가 떠나면서 담내로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황룡사와 황성사 사이에 있고 내 이름은 단호입니다. 공께서 만약 서울에 오게 될 때 우리 집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거사는 그 집을 떠났고 안길은 마을 오기까지 배웅하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길은 간밤에 수고한 첩을 칭찬했고 누구인지 모를 거사가 부디 출세하고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거사는 그 길로 부지런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사실 그는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이복동생인 차덕공이며 신분을 감춘 채 아슬라주와 우수주, 부공경을 거쳐 무진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무왕은 제29대 태종무열왕의 맏아들이고 차덕공은 서자인데 왕위를 물려받은 문무왕이 차덕공에게 재상이 되어 백관을 고루 다스리라라고 권하자 차덕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소신을 재상으로 삼으시려 하신다면 신은 남몰래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의 부역이 괴로운지 편안한지 세금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관리가 청렴한지 부패한지 재물을 탐하는 것을 알아본 뒤에 그 직책을 맡을까 합니다. 문무왕은 허락했고 차덕공은 현재의 강원도와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까지 두루 돌아다녔고 일부러 관리의 집을 찾아가 동정을 살폈습니다. 임무를 마친 차덕공은 서울로 돌아와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해마다 각 고을 향리한 사람을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보내서 지키게 하는 국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길이 차례가 되어 서울로 왔습니다. 마침 서울에 가게 됐으니 이참에 단우거사를 찾아 뵈어야지. 그런데 안길이 두 절 사이로 다니면서 단오거사의 집을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길이 허탈한 마음으로 길가에 오랫동안 서 있노라니 한 노인이 지나다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이에 안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황룡사와 황성사 사이에 단우거사의 집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그 말을 듣고 노인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절 사이에 있는 집은 대궐 아니고 단호한 바로 차득공이요. 당시 속언의 단어를 차이라고 했는데 노인은 그걸 단서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차득공이 서울을 벗어나 나라 안을 비밀이 돌았을 때 아마 그대와 어떠한 사연과 약속이 있었던 듯 싶구려. 노인의 탁월한 분석과 예측에 감탄한 안길이 사실을 말하자 노인이 차득공을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대는 월성 궁궐 서쪽 귀정문으로 가서 출입하는 궁녀를 기다렸다가 말해보.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안길은 그 말을 쫓아서 월성으로 달려가 궁녀를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단우거사님께 무진주의 안길이 뵈러 문 밖에 와 있다고 전해주시오. 차득공은 기뻐하며 달려나와 안길을 맞이했고 궁에서 잔치를 벌여 50가지 넘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득공은 임금에게 안길을 인사시켜 주었고 문무왕은 자신의 동생을 극진히 대접한 일을 칭찬하면서
성부산 아래에 있는 땅을 무진주 상수의 소목전으로 삼아 백성들의 벌채를 금지하여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목전은 관청에 쓸 땔감이 될 나무를 가꾸어 기르는 땅이었으므로 안팎 사람들이 모두 안길을 부러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길에 투자 내지 접대 도박은 성공한 셈입니다. 한편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 설화는 지방 세력 억제 의미가 있는 상수리 제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상수리는 신라 때의 홀모겸 고문으로 지방에서 경주에 와 있던 향리를 이르는 말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상수리전은 지방 관리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검은고 갑을 쏴라. 서출지 이후래. 신라 제21대 임금 비처왕 서기 488년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정월 보름을 맞아 왕이 모처럼 천천정에 거둥하여 주변 경치를 즐겼습니다. 이때 까마귀와 쥐가 함께 나타나 요란하게 울어대더니 쥐가 사람 말로 짓거렸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는 곳을 찾아가 보세요. 비처왕은 기사를 시켜 까마귀가 날아가는 곳을 따라가 보게 했습니다. 남쪽으로 경주 남산의 동쪽 기슭에 있는 피촌에 이르자 멧돼지 2마리가 한창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 돼지 싸움에 정신이 팔려 한참을 구경하다 그만 까마귀를 놓쳤습니다. 당황한 기사는 그 근처 긴 옆을 배회하며 까마귀가 혹시 나뭇가지에 앉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때 연못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기사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습니다. 그 편지 겉봉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열면 2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1사람이 죽을 것이다. 기사는 급히 말을 몰아 왕에게 간 후 까마귀를 놓쳤으나 웬 신비한 노인으로부터 받았다고 보고하면서 그 편지를 바쳤습니다. 왕은 겉봉에 쓰인 사연을 읽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열어 2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열어보지 않음으로써 1사람만 죽게 하는 편이 낫겠구나. 그러자 곁에 지키고 섰던 일관이 조심스레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2사람이란 평민을 가리키고 1사람이란 임금을 가리킵니다. 일관은 삼국시대의 천문 관측과 점성을 담당한 중요한 관원입니다. 일관의 조언에 따라 비처왕은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은고 갑을 쏘아라. 왕은 검은고 갑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한 다음 재빨리 궁궐 내전으로 돌아가서 망설이지 않고 검은고 갑을 향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흉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검은고 갑을 뚫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명이 들렸습니다. 궁궐에서 온갖 불사를 맡아 행하는 승려가 왕비와 몰래 간통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2사람은 비처왕을 해칠 계획을 세우던 중이었습니다. 비처왕은 왕비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비처왕은 노인이 건네준 편지 덕분에 죽음을 면했고, 노인이 출연했던 연못은 글이 적힌 편지가 나온 곳이라 해서 서출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신라에서는 이후 해마다 정월에 첫 해일, 첫 자일, 첫 5일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풍속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 이야기에 등장하는 돼지, 쥐 말을 12지로 따지면 각각 해, 자, 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정월 보름날을 까마귀를 꺼리는 날이란 뜻의 오기일이라 부르며 찰밥으로 까마귀에게 제사 지내주는 풍속도 행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 설화는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노인 신령으로 상징되는 토속 신앙과의 갈등, 사람 수로, 특정인을 암시한 은유적인 암호 기법 등이 그것입니다. 불교는 비처왕 때에는 공인받지 못했으며 40년 후 포풍왕 때 공인됐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헤아리는 마음. 어느 봄날 부지런히 걷던 한 사내가 어디선가 들리는 젊은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사내가 소리 진원지를 찾아가니 조그만 오두막에서 나오는 두 사람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딸이 연신 어머니를 외치며 서럽게 울었고 어머니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아가, 울지 마렴. 내가 그만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어떤 까닭인지 모르나 젊은 여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는데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애절했습니다. 사내는 그 슬픔을 온전히 느꼈기에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집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방안을 들여다본 사내는 흠칫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한 처녀가 어머니 목을 얼싸안은 채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눈물을 그치렴. 처녀가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머니가 재차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참으로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난날엔 서걱거리는 겨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했는데 어쩐 일인지 요즘은 기름진 쌀밥을 먹는데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칼에 찔리는 듯 아파서 한 말일 뿐이란다. 아가, 이제 울지 마렴. 처녀는 계속 울다가 문득 인기척을 느껴 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순간 눈길이 마주친 사내는 당황해하면서도 가벼운 목례로 예를 나타냈습니다. 여인은 어머니 목을 감쌌던 양손을 풀고 방 밖으로 나와서 사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화랑이라고 소개하고는 어찌하여 서럽게 우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실례이오만 어떤 곡절이 있는지요? 그러자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정을 말해줬는데 대략 이러했습니다. 경주 분황사 근처에서 오막살이하는 효녀 지은은 아버지 영권이 병을 앓다 죽자 홍기가 지나도 결혼하지 않고 품팔이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공공함과 고단함은 더해갔고 더는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날마다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끼 해결도 어렵네. 고민하던 지은은 이웃 부잣집에 가서 자신을 종으로 팔기를 자청하여 쌀 10여 석을 얻었습니다. 지은은 온종일 그 집에서 종살이로 고되게 일하고 저녁에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앞 못 보는 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쌀밥을 먹던 어머니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요새 내 마음이 왜 이리도 편치 않니? 네. 어머니, 마음이 왜 그럴까요? 지은이 시침이 떼고 대묻자 어머니가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내 손이 왜 이리 거칠어졌느냐? 아무래도 내가 뭔가 나를 속이는 것 같구나. 이에 지은이 사실대로 말하니 어머니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를 남의 종으로 만들었구나. 차라리 내가 빨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 말에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애달프게 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은은 화랑 효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단지 입과 배를 봉양할 줄만 알았지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이 한탄스럽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효종은 경제적으로 넉넉히 살아왔던 터라 전혀 몰랐던 세계였으나 측은지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인해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알겠소. 내게 생각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곧 다시 오리다. 말을 마친 효종이 급히 모임이 있는 포석정으로 가니 이미 많은 낭도가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화랑 효종, 즉 효종랑은 그들의 우두머리였고 그가 이끄는 낭도는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혜와 어진 성품을 갖춘 인물인 효종랑이 조금 전에 자기가 보고 들은 상황을 전하자 낭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사람 빠짐없이 십시일반으로 돕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는 곡식조를 보내고 누구는 옷감을 내는 등 저마다 정성을 나타냈습니다. 효종랑은 자기 집으로 가서 왕족이자 부자인 아버지 김인경에게 청하여 조 백성과 의복을 보내어 지은의 살림을 돕게 했습니다. 이 말은 대궐 안에까지 흘러들어 그날 저녁 진성여왕도 전해 듣고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여 집 한 채와 곡식 500석을 특별히 내렸습니다. 덕분에 지은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마음 편히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지은은 가난 속에서 내내 앓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다가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심에 천지신명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어둠을 틈타 도적 2명이 칼을 들고 나타나 위협했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라. 지은은 느닷없는 인기척에 놀랐으나 도적임을 알고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니 원하는 것을 말하세요. 옷감을 모두 내놓고 벼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거라. 모두 들을 테니 어머니가 잠에서 깨지 않게 조용히 해주세요. 지은은 옷감을 내주었고 벼가 있는 곳도 알려줬습니다. 도적들은 옷감을 챙겨 나갔으며 벼 여러 섬을 준비해둔 수레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나 밤에 우연히 목격한 이웃사람들이 이튿날 아침에 떠들었고 이 말이 또 대궐 안으로 흘러들어가 진성여왕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왕은 곧 군사 몇 사람을 보내 지은네 집을 지키게 하고 그 마을 이름을 효양방이라고 지었습니다. 효양방은 어버이를 효성으로 모시는 동네라는 뜻이니 감히 도적질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진성여왕은 당나라 왕실에도 효행을 알려 전파하면서 지은의 집이 있는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했으니 이 정려문은 조선시대에 널리 세워진 여러 정려문의 효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려문은 충신, 효자, 연료를 표창하기 위해 그 집 앞에 세운 붉은 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훗날 지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을 내놓아 절로 삼고 양존사라 칭했습니다. 화랑도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신라인을 감동시킨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모두 실려 있으며 나이만 32세, 20세로 각기 다르고 세부 내용에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편 삼국유사에 표기된 제목인 빈요양문은 가난한 여인이 지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진정한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는 효성을 이루는 사자성어가 됐습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직감으로 대망을 품은 처녀. 한 여인이 산을 걷다가 오줌이 마려서 산 정상에서 치마를 걷고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오줌이 그치지 않아 산 아래에서부터 위로 물이 차오르더니 온 서울에 오줌이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서 당황하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인은 아침에 동생을 보자마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줌이 멈추지 않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꿈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언니, 보희의 꿈 이야기를 들은 동생 문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꿈을 살게. 이에 언니는 장난삼아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물건을 줄 거야? 비단 치마를 주면 되겠어? 그거라면 좋지. 그러자 문희는 언니를 향해 치마폭을 벌리며 꿈을 받아들일 자세를 취했고 보희는 두 손으로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어젯밤 꿈을 너에게 넘겨주노라. 열흘 뒤 정월 보름날에 김유신은 자기 집 앞에서 김춘추와 공차기 놀이인 축국을 즐기다가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밟아
옷고름이 찢어지게끔 했습니다. 어이쿠, 내가 실수했네요. 우리 집에 들어가 꿰맵시다. 김유신의 청에 따라 김춘추는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유신이 누이인 아해, 즉 보희에게 옷고름을 꿰매라고 부탁하자 아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찌 사소한 일 때문에 경솔이 비공자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해가 한사코 사양하므로 김유신은 아지, 즉 문희를 불러 옷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김유신은 슬쩍 방에서 나와 김춘추와 아지 두 사람만 있도록 했고, 한창 젊은 나이인 김춘추는 김유신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름다운 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후 김춘추는 자주 왕래하면서 아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지가 임신했고, 이를 알게 된 김유신은 누이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아이를 가졌으니 어찌된 일이냐? 아지가 그저 눈물만 흘리자 김유신은 대문 밖에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집안 망신이므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여 처녀 아지가 아이를 가져 죽임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선덕여왕이 남산으로 행차할 때 김유신은 뜰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 연기가 치솟게 했습니다. 왕이 남산에서 그 모습을 우연히 보고 웬 연기냐고 물으니 신하들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아마 김유신이 누이를 불태우나 봅니다. 왕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까닭을 묻자 신하가 답했습니다. 누이가 지압이 없이 임신했습니다. 이에 왕이 누구 소행이냐고 묻자 이때 앞에서 수행하던 김춘추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조카인 김춘추가 얼굴이 벌개진 채 쩔쩔매자 바로 임신시킨 아비임을 알아채고 빨리 가서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김춘추는 급히 김유신 집으로 말을 달려 왕명임을 알리고 화용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뒤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와 공식적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가야 왕족 출신의 김유신은 신라 진골인 김춘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눈여겨보면서 매제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한 후 앞서와 같은 일을 꾸미고 추진했으며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춘추가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임에도 착실하게 자기 사람을 만들며 장차 왕위에 오를 일에 대비하고 있음을 간파한 까닭입니다. 신라 제28대 진도광이 죽은 뒤 654년 김춘추는 신라 제29대 왕으로 즉위했고 김유신과 함께 사만통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김춘추는 아내 문희와의 사이에 여러 아들을 두었으며 맏아들 법민은 나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라 제30대 문무왕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엄청난 오줌을 싼 보희의 꿈과 그 꿈을 산 문희의 과단성, 그리고 김유신의 깨가 적중한 셈입니다. 한편 김춘추는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으로 외교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런 면모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덕여왕 11년 김춘추가 39이었던 어느 날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대야성을 지키던 사위 김품섭과 사랑하는 딸 고타소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서서 한참 눈물을 흘렸고 3일간이나 슬퍼하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김춘추는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 라고 다짐하고는 곧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청해 백제에게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왕이 허락하자 김춘추는 그해 겨울 신라 사신 자격으로 고구려를 찾아갔습니다. 고구려 보장왕은 평소 춘추의 명성을 들었기에 군사의 호의를 엄중히 한 뒤에 그를 만났습니다. 김춘추가 나아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백제는 무도하여 김뱀과 큰돼지가 되어 저희 영토를 침범함으로 저희 임금이 대국의 병마를 얻어서 그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이에 소신으로 하여금 대왕께 명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춘추자 시전에서 유래된 긴 뱀과 큰 돼지는 탐욕이 심한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니 백제를 탐욕스러운 국가로 표현한 것입니다. 포장왕은 김춘추 기대와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중령은 본래 우리 땅이니 너희가 중령 서북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줄 수 있노라. 김춘추는 이에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신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구하는데 대왕께서는 이웃과의 친선엔 뜻이 없으시고 단지 사신을 위협해 땅을 돌려줄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신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참으로 괘씸하도다. 포장왕은 화내며 김춘추를 별관에 가두었습니다. 졸시에 갇힌 신세가 된 김춘추는 포장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에게 푸른 옷감을 매물로 주고 보험을 청했습니다. 이에 총신선도에는 은유적으로 자라에게 속아서 용왕 앞에 잡혀간 토끼가 간을 꺼내놓고 다닌다는 장깨를 부려 용궁을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선 빠져나가고 보라는 조언에 김춘추는 포장왕에게 글을 올려 선덕여왕을 설득하여 중령 이북 땅을 돌려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춘추는 몰래 사람을 시켜서 본국에 알렸고 왕은 대장군 김유신에게 명하여 결사대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김유신이 행군하여 한강을 넘자 고구려 왕은 김춘추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놓아주었습니다. 사신으로서 한 말이니 틀림없이 지키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라며 영토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김춘추의 깨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훗날 구존으로 전해져 판소리 별주 구존으로 이어졌고 토끼의 간이라는 제목의 동화가 되었습니다. 전설야담 질투와 동정이 뒤섞인 사랑. 둑이 무너질 듯 싶으니 빨리 보수해 주소서.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김제를 비롯한 주변 7개 고을 백성들의 생사가 걸렸다며 지방 관리들이 다투어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이에 놀란 임금은 예작부 소속으로 나라에서 으뜸가는 토목기술자인 원덕랑을 급히 현지에 보내 책임지고 보수공사에 나서도록 명했습니다. 김제태수 유품과 더불어 잘 의논해서 만사 유감 없이 하여라. 왕이 이렇게 긴급 지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쌓은 지 오래되어 붕괴 직전에 놓인 벽골재는 규모가 거대해서 만약에 둑이 터질 경우 근방에 있는 농토 침해는 물론이려니와 많은 농민의 인명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즉 7고을의 농사를 망치고 폐농으로 만들 게 명백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은 이왕 공사하는 김에 제방 범위를 대폭으로 넓히는 거대한 공사를 일으켜야겠다고 결심하고 예작부 사례벼슬을 오래 맡은 원덕랑에게 덕담 삼아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잘 이뤄준다면 그대 이름은 이 나라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터이니 명심하여 시행하라. 알겠사옵니다. 신,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나이다. 원덕랑은 여러 토목 사업을 무난하게 치러낸 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그 규모가 워낙 커서 긴장한 채 김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사를 서둘렀습니다. 여러 고을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모두 수축 공사부역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사도 걸린 만큼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고됨을 참았으나 농민들은 한 가지를 마음에 걸려하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러다 용왕님이 화내실까 두렵네. 전설에 따르면 현재 김제시 월천동과 불양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원평천을 가로막은 벽골제방 하류지점 신털미산 북쪽 끝 큰 웅동이 영주에 벽골룡이라 불린 백룡이 살았고 용골마을 남단 연포천에는 청룡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웅동이를 가리켜 쌍용추라 하고 백룡과 청룡을 쌍룡이라 불렀습니다. 백룡은 온우하여 인명을 수호하며
재난을 막아주었으나 청룡은 포악하고 심술구조 재난을 일으키며 제방과 인명을 해쳤습니다. 백룡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룡의 난폭한 행동은 계속되어 끝내는 쌍룡의 싸움으로 번졌으며 백룡이 패하여 어디론가 물러나자 청룡의 기세는 한층 높아졌고 그때부터 영추에사는 청룡에게 제물을 바쳐야 공사가 순조롭다는 속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원덕랑은 반드시 처녀를 제물로 바쳐 용의 노여움을 달래야 한다는 관습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생략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은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하면서 원망 섞인 소리를 해댔습니다. 김제태수도 내심 불안을 느꼈지만 공사 책임자 원덕랑의 눈치를 보느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태수의 외동딸 단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멋진 분이네. 참으로 존경스러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단야는 아버지 태수를 따라 공사장을 드나들면서 원덕랑을 흠모하고 짝사랑에 빠졌습니다. 원덕랑도 단야를 자주 보면서 호감을 느꼈지만 고향의 약혼녀 원래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단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야는 아버지 눈을 피해 여러 차례 찾아가서 사랑을 호소했으나 원덕랑은 번번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낭자. 나는 단야 낭자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제발 이제 그만 오시오. 원덕랑은 한눈을 팔지 않았고 오로지 공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일면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백성들은 그 탓을 원덕랑에게 돌리며 원망했습니다. 처녀를 용추에 넣어주고 청룡을 달래야 하는데 원덕랑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그 무렵 고향에서 원래가 그리운 약혼자를 보고픈 마음에 남자 옷을 입고 김제까지 원덕랑을 찾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원덕랑은 반가움보다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이번 공사를 마칠 때까지는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오. 미안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주구려. 그렇지만 원래는 근처 숙소에 머물러 있겠다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단야는 어머니에게 원덕랑을 사랑하고 있다면서 혼인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약혼녀 원래 낭자가 와 있는 상황에서 그건 무리라며 달랬습니다. 그 말에 단야는 솟아오르는 질투심을 참지 못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낭자가 너무 미워요. 아버지의 힘으로 어떻게 하시든지 당장 그년을 돌려보내세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제태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음모를 꾸몄습니다. 태수는 사람을 시켜 원래를 밤중에 보쌈해 용에게 제물로 바쳐 딸의 소원을 풀어주고 백성 원성도 진정시키며 보수공사도 완성하는 일거다득을 노리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계략을 알게 된 단야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원래를 죽이는 일은 끔찍한 살인이니까요. 그렇다고 원덕랑을 놓치기는 싫어서 단야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거센 비로 인해 툭 한쪽이 무너질 것 같다는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하여 수화를 시켜 원덕랑 몰래 원래를 용추에 던져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수로부터 밀명을 받은 몇 명이 원래가 머무르고 있는 별실을 급습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태수 아내가 단야방에서 원래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래를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말하길 전날 밤 단야가 찾아와 자리를 빨리 피해야 한다면서 자기를 그 방으로 안내하고는 단야가 다시 원래가 머무른 방으로 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로써 단야가 원래 대신 죽음을 자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단야는 고민 끝에 자신을 희생하면 아버지의 살인을 막아 효도하게 되고 백성의 생명줄인 제방을 완공할 수 있으며 또한 연모하는 원덕랑이 원래와 결혼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해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원래를 죽인다 해서 사실을 알고 분노할 원덕랑의 결심이 돌아설 리 없고 단야 역시 원덕랑을 잊고 다른 사람과 혼인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까닭입니다. 태수는 뜻밖의 비보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일이 도리어 딸의 죽음을 불렀기에 자책감은 더욱 컸습니다. 묵시적으로 남편 일에 동조했던 태수 아내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원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비가 그쳤고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원덕랑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소. 그 후 보수공사는 성공리에 준공됐습니다. 김제고을 백성들은 연포천 용추에 모여서 단야 낭자의 넋을 위로했으며 해마다 진원제를 올렸습니다. 후대의 제방공사와 상령, 인간의 애정 갈등이 얽히면서 놀이화가 되어 벽골제, 쌍용놀이가 생겼습니다. 음력 9월 9일 김제시 불양면 신영리 용골마을에서 벽골제를 지키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된 단야 낭자의 정신을 기리는 민속놀이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벽골제는 우리나라 저수지의 효시로 충청북도 제천의 의림제, 경상남도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시대의 3대 수리시설 중 하나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비류왕 27년에 처음으로 쌓기 시작해 신라 원성왕 6년 때 증축됐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한반도의 인공저수지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규모도 가장 큽니다. 전설야담, 3가지 아름다움과 1가지 지혜, 당나귀 귀유래. 그대는 사방을 돌아다니며 견물을 넓혔을 텐데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보았는가? 신라 제47대 헌안왕이 어느 날 화랑들에게 베푸는 연회에서 국선 웅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선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이루는 말이며 웅념은 18살의 국선이 되어 낭도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며 수련했습니다. 웅념이 아름다운 행실을 가진 사람 셋을 보았다고 답하자 헌안왕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웅념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윗자리에 있을 만하나 겸손해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요. 둘째는 부자이면서 검소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요. 셋째는 막강한 세력가이면서 그 위엄을 내세우지 않고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헌안왕은 웅념의 마음씨가 매우 어질물알고 감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과인에게는 2딸이 있는데 그대를 사위로 삼고 싶으니 마음에 드는 공주를 택하거라. 헌안왕의 뜻밖 제안에 놀란 웅념은 일단 자리를 피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린 후 물러났습니다. 웅념은 집으로 가서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니 부모가 크게 기뻐하여 자제들을 모아 의논했습니다. 논의한 후 웅념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맏공주는 외모가 형편없고 둘째는 미인으로 소문났으니 둘째 공주를 선택하는 게 좋겠구나. 웅념도 이왕이면 미인을 배우자로 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범교사가 소문을 듣고 웅념을 찾아왔습니다. 웅념은 평소 불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그를 따르는 낭도에는 승려가 많았는데 그중 한 명인 범교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임금께서 공주를 공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이 사실이요? 웅념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범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둘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소? 웅념은 가족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부모님께서 동생을 선택하라고 명하셨소. 그러자 범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둘째 공주를 맞이하신다면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격입니다. 하지만 맏공주에게 장가든다면 반드시 3가지 좋은 일이 있을 터이니 잘 살펴 결정하시오. 범교사가 돌아간 후 웅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낭도 중 지혜가 가장 뛰어난 범교사의 조언인지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 의미를 헤아려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 가지 좋은 일이 뭔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과 다시 상의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이 혼인 날짜를 잡고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두 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든 공의 뜻에 따르겠노라. 심부름 갔던 사람이 왕에게 돌아와 응념이 막공주를 선택했다고 아뢰었습니다. 국왕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젊은 사내인지라 얼굴 예쁜 둘째 공주를 택하리라 예상했고, 그러하기에 한편으로 못생긴 첫째 공주 시집 보낼 일을 걱정했는데 고민이 해결된 까닭입니다. 혼례식 날 웅념은 막공주의 외모를 보고 조금 실망했지만 왕의 사위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갑자기 왕이 병들어 눕더니 위독해진 상태에서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과인에게 아들이 없으니 죽은 뒤의 일은 맞서의 응념이 이어받도록 하라. 이튿날 왕이 죽자 신하들은 유조를 받들어 웅념을 새로운 임금으로 추대했습니다. 만약 웅념이 호난왕의 둘째 사위였다면 왕위는 맞사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맞사위였기에 신하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로써 화랑 웅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라 제48대 경문왕이 됐습니다. 경문왕 즉위 후 범교사가 찾아와서 아뢰었습니다. 제가 아랜 세 가지 좋은 일이 이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인물이 덜한 막공주를 선택했기에 왕과 왕비가 매우 기뻐하신 일이 그 한 가지고, 맞사위이기에 지금 왕위에 오르신 일이 그 두 가지며, 이제 아름다운 둘째 공주를 취할 수 있게 됐음이 그 세 가지입니다. 경문왕은 그 말을 고맙게 여겨 범교사에게 대덕이란 벼슬을 주고 황금 130냥을 내렸습니다. 범교사는 호난왕에게서 병색을 느껴 그 뒤를 내다보고 웅념에게 조언했고, 웅념은 감정적으로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여 일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경문왕은 이내 호난왕의 둘째 공주도 왕비로 삼았습니다. 복두장을 오라 해라. 경문왕은 임금이 된 뒤 어느 날 복두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복두장은 왕이나 관리의 두건을 만드는 기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문왕은 복두장에게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커진 자신의 귀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끔 두건을 만들어 오라고 명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복두장은 귀가 무척 큰 왕을 위한 전용 모자를 제작해 바쳤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근질거려 점점 참기 힘들어졌습니다. 왕후와 궁인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로 경문왕의 큰 귀는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더구나 경문왕은 산뱀을 가슴에 덮고 잠자는 이상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왕의 침전에는 저녁이 되면 많은 뱀이 모여들었으므로 대궐 사람들이 놀라고 무서워 몰아내려 하니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뱀이 없으면 편히 잠들 수 없으니 몰아내지 말라. 하여 날마다 경문왕은 혀를 날름거리는 뱀들이 가슴을 덮은 상태에서 잠들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복두장은 섣불리 입을 놀렸다간 목숨을 잃을 게 뻔했습니다. 복두장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죽을 때가 되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림사 대나무숲 가운데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났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널리 퍼졌지만 복두장이 죽은 뒤의 일입니다. 전설야담, 공주와의 합궁, 벌거벗은 여인의 유혹, 두 가지 이야기. 서기 655년 조천성 전투에서 신라 김우문 장군이 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 요석 공주는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딸을 키우며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거리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가
자로 빠진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자루를 박아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바치겠노라. 노래를 부른 원효는 승려임에도 여석 공주와의 결합을 원하여 당시 유행하던 참여로 열혼화시키고자 전략적으로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태종 무효랑은 원효의 의중을 알아챘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도끼에 있습니다. 자로 빠진 도끼는 여성의 성기를, 도끼자루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님이 아마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으려 하는 것 같구나. 나라에 뛰어난 인재를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이로움이 없으리라. 태종 무효랑은 원효의 구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관리에게 원효를 찾아서 요석궁으로 맞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즈음 원효는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지나다가 관리를 보더니 일부러 다리 아래 냇물로 떨어졌습니다. 관리는 옷이 흠뻑 젖은 원효를 건져내어 근처 요석궁으로 업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석궁에 든 도끼자루 원효와 자루 없는 도끼 요석공주는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요석공주에게 태기가 있더니 하늘을 바칠 만한 기둥의 씨앗 설총을 낳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던 설총은 훗날 대학자가 되어 신라는 물론 당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한편 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실계 이후 소성거사라고 자칭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길에서 한 광대가 이상한 모양의 표주막을 가지고 춤추는 놀이를 구경하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 광대 같은 복장을 하고 불교 이치를 노래로 지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곳에서 수도할 때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원효가 경기도 소요산 토굴에서 수행할 때의 일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날 밤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헛소리가 들리다니 아직도 여인에 대한 동경이 내게 남아있구나. 원효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계속 불경을 공부했지만 재차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안에 계신가요?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놀란 원효가 벌떡 일어나 거정문을 열었더니 비 맞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효가 선뜻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자 여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스님, 길이 몹시 어두우니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원효가 몸을 틀어 들어올 공간을 열어주자 여인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고 화롯불 근처로 가서 몸을 데웠습니다. 원효가 등잔에 불을 밝히니 물에 젖은 여인의 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순간 원효는 욕망을 느꼈기에 여인을 들어오게 한 일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몸 좀 비벼주세요. 비에 젖어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여인을 바라보기도 괴로운데 접촉을 해달라니 원효는 난감해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욕망은 마음에 따라 일어날지니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은 목석이나 다름없으리라. 원효는 여인의 차가워진 몸을 주물러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풍만한 여체를 만지자 재차 욕망이 일어났기에 원효는 여인의 몸에서 손을 떼었다가 옛날 해골물을 떠올렸습니다. 밤에 모르고 마셨을 때는 달았지만 아침에 해골에 담긴 물임을 알고 일체의 심조를 깨달은 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일체의 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을 이루는 말입니다. 원효는 다시 여인의 몸을 주물러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 후 연부를 외웠습니다. 이 여인을 목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도 마음의 색심이 잃지 않으면 내 수행은 온전해지리라. 어느덧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고 밝은 기운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원효는 밖으로 나가서 물이 맑아진 옥류천에 몸을 담그며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간밤의 욕망을 물리친 자신에 대해 뿌듯해하며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목욕을 해야겠어요. 말을 마친 여인은 옷을 훌훌 벗더니 알몸인 상태로 물에 들어가서 원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몸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 순간 원효는 참기 힘든 색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원효는 욕망에 항거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자 여인이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가 언제 스님을 유혹했나요? 스님이 저를 색심의 눈길로 보시는 것이지요. 예상치 못한 여인의 말은 원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색심으로 보는 눈길이란 말은 계속 원효의 머리를 지배했고 이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로구나.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원효는 물을 차고 일어서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여인 앞에 망설임 없이 드러내며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은 찬란한 후광을 띤 보살로 변하더니 바로 위 폭포를 거슬러 사라졌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브. 원효는 예를 갖춰 인사한 후 그 부근에 암자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것이라 하여 무의 자제인을 상징하며 암자의 이름을 자제함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소요산 골짜기에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천이 있고 원효가 머물렀던 원효대가 있습니다. 전설야담, 심청전 원형, 명궁 거타지, 백령도 설화. 진성여왕 때 왕의 막내 아들 양패가 사신 무리를 이끌고 백길로 당나라로 갈 때의 일입니다. 서해바다 곳곳에서 백제 해적들이 날뛴다는 말을 듣고 궁사 50명을 뽑아 호위하게 했는데 이때 거타지도 궁사로 뽑혔습니다. 이들은 도중에 곡도에서 풍랑을 만나 위험에 빠졌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거친 파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자 양패가 사람을 시켜 점을 쳐보게 하니 섬의 신지에서 제사를 지내야 풍랑이 멎는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일행이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자 몸물이 높이 솟아올랐고 그날 밤 양패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 한 명을 이 섬에 남겨두고 떠나면 순풍을 얻으리라. 양패는 섬에 나물자를 가리고자 목간 50족을 만들고 각자 이름을 쓴 뒤 물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거타지라 쓴 목간만 물에 잠겼습니다. 나무인이 당연히 모두 물 위로 떠야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지요. 홀로 섬에 남은 거타지는 시름에 잠겨 멍하니 못을 바라봤습니다. 활 솜씨에 관한 한 누구보다 자신 있으므로 해적을 제압해 명성을 떨치려 했건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외딴 섬에 남게 된 현실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못에서 나와서 거타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해의 용신인데 매일 해가 뜰 때마다 하늘에서 한중이 내려와 다란이를 외면못을 3바퀴 돈 후 내 가족을 모두 물 위로 뜨게 하여 간을 빼먹고 있소이다. 이제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다오. 내일 아침에도 그 중이 나타날 터이니 부디 활로 쏘아주시오. 거타지가 알았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용으로 둔갑하여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거타지가 숨어서 기다리니 과연 중이 내려와 주문을 외고 늙은 용의 간을 먹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에 급소를 맞췄습니다. 중은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목숨을 건진 용은 노인으로 변한 후 거타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보답으로 나의 사랑스러운 딸을 줄 테니
그대의 아내로 삼아주었으면 하오. 거타지가 승낙하자 노인은 딸을 곡가지로 만든 후 거타지의 품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고지역 2마리 용이 거타지를 사신 일행이 있는 배로 데려다 줬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 사신의 배를 2마리 용이 받들고 있음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당나라 임금은 신라 사신을 비상하게 여겨 성대히 대접하고 후한상까지 내렸습니다. 신라에 돌아온 후 거타지가 품에서 곡가지를 꺼내니 어여쁜 여자로 변했고 2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거타지 설화는 훗날 고려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인 작제권 설화로 변형됐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심청전의 모태가 됐습니다. 한편 거타지가 활을 쏘며 활약한 섬 곡도는 백령도이고 신지는 지금은 매립된 연지동 연못이라고 전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